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올해로 3년하고도 6개월 차네요. 신혼 때는 거의 매주 찾아뵈면서 중간에 오해도 있긴 했지만 시어머니와 잘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혼한 신호가 난데없이 시어머니와 제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다 꼬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친정은 지방에 있어서 자주 찾아뵙지 않아요. 하지만 신혼 때는 거의 매주 시댁에 가야 했습니다. 저희 일하느라 정신없을 텐데 먹을 거 해놓았다 하시면서 밑반찬 해놓은 거 가지러 오라고 매주 연락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 주기가 일주일에 한 번꼴이다 보니 주말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매번 시댁에 가야 했어요. 마음 써주시는 건 감사할 일이지만 솔직히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아무리 시어머니가 편하게 대해주신다 하더라도 시댁이 제 집처럼 편할 수가 없는 법이잖아요. 거기에 매주마다 가야 하니 어디 놀러 나가지도 못하고 친정은 지방이다 보니 명절 때 아니면 찾아뵙지도 못하는데 그것도 불공평하다 싶어서 속도 상하고 그랬어요. 하루는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남편 시켜서 이번 주엔 못 갈 것 같다 말씀드리라 했습니다. 아픈 몸 이끌고 회사 출근해 있는 저한테 아침 대바람부터 계속 전화를 해서 너네 먹으라고 해놓은 건데 왜 안 가져가느냐 엄청 뭐라고 하셨어요. 안 가겠다고 말한 아들 눈치가 보이는지 저보고 자꾸 남편 설득 좀 하라고 전화를 하시는 통에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오해를 하고 있었네요. 매주마다 가야 한다는 게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그랬는데 어머님이 다른 이유는 없으셨고 정말 저희 먹으라고 해놓으신 반찬 가져가라는 연락이었던 거예요. 몸이 하도 안 좋아서 남편만 보냈는데 어머님도 반찬만 가지러 오는 건데 뭐하러 매번 둘이 오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는 거지요. 저랑 남편은 그런 것도 모르고 어쩔 때는 사소하긴 하지만 말다툼까지 하고 그랬으니 아무튼 덕분에 그 뒤로부터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굳이 주말이 아니어도 남편이 퇴근길에 시댁에 들러서 가져가고 해도 되었으니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댁에 발 끊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저도 직접 방문해서 안부도 묻고 반찬 감사히 먹고 있다고 인사드리기도 했고요. 매달 용돈 보내드리는 거야 친정에도 보내고 있으니 그건 생색낼 게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어떤 때는 남편 대신에 제가 퇴근길에 시댁에 들러서 반찬을 받아오는 적도 있었습니다. 매주마다 방문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어지고 시어머니도 딱히 별 생각이 없으시다는 걸 알게 되니 오히려 관계가 더 돈독해지더라고요. 남편하고 시댁 관련한 일로도 이야기 나올 것도 없어졌고 말입니다. 남편이 괜히 어머님 눈치 본다고 저까지 데리고 다니며 생긴 사소한 오해긴 했는데 지금이야 이렇게 편하게 말하지 실제로는 신혼 때 이걸 가지고 많이 싸웠었거든요. 그러니 그 이후부터는 다툼도 없어졌고 제가 시댁에도 잘하니 남편도 그거에 대해서 제게 고마워하고 여러모로 좋은 점이 더 많아졌어요. 그렇게 여지껏 길다면 긴 시간을 정말 고부간의 갈등은커녕 남편하고 말다툼하는 거 하나 없이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 근래 난데없이 신호가 저희 인생에 깜빡이도 켜지 않고 확 끼어들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한바탕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호와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올해로 마흔인 신우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갈 곳이 없어서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와 같이 살게 되었거든요.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저한테 넌지시 시집 보낸 딸이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게 부담스럽다고 쟤는 뭔 짓을 했길래 이혼이나 당하냐고 하면서 싫어하셨습니다. 아무튼 저도 그동안 지방에서 떨어져 살고 있던 신우와는 얽힐 일이 없어서 좋았는데 신우가 시댁으로 들어와 살게 됐다는 소식이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신우와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고 잘 지내기는 글렀다. 멀리 살아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남편도 신우와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닌 듯 보였어요. 저희가 봄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신우는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연애하는 기간 동안 신우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신우를 처음 보게 된 게 결혼식이었으니 남편과 신우가 남매이긴 하지만 얼마나 대면대면한 사이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신우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신부 대기실에서 잔뜩 긴장한 상태라서 신우와는 내가 네 남편 누나네 하면서 평범한 대화 나눈 거 말고는 잘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혼식 마치고 나서 신우가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식 마치고 나서 뷔페에서 결혼식 참석해주신 하객분들께 인사를 드린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지요. 신우 가족들의 첫 인상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발품손품 팔아가며 꼬치꼬치 비교해가며 정한 예식장이었고, 식사 또한 뷔페로 나오긴 하지만 음식 가짓수보다 퀄리티에 신경을 쓴 나름 고급스러운 뷔페였어요. 저도 한 번씩 다 먹어본 것들이고 제가 한 음식은 아니지만 신경 잘 썼다는 소리 들을 만큼 자신이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인사하러 들른 저희한테 결혼 축하한다, 잘 살아라 그런 소리가 아니라 뷔페를 잡아도 뭐 이런 곳으로 잡았냐고 하면서 음식이 가짓수도 몇 개 없다고 하면서 툴툴대더군요. 그렇게 말하는 신우 앞에는 가지가지 종류별로 다 담아온 음식 접시 말고도 한 접시 가득 떠온 육회랑 1인당 개수가 제한되어 있는 스테이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먹을 게 없다고 하는 사람치고 식탐이 참 많아 보였습니다. 정말 육회를 그렇게 산처럼 높이 쌓을 수 있는지는 처음 알았다니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인데 참석해준 다른 분들 먹을 것까지 그렇게 다 챙겨서 와야 했나 싶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남편이나 자식들 맛있는 거 먹게 해주고 싶다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욕심이 너무 사나워 보여서요. 그리고 그때 저는 신우랑은 가깝게 지낼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남편 챙기고 자식들 챙기더니 결국엔 이혼당하고 그 아끼던 자식들은 남편한테 떠넘겨놓고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다니 솔직히 저는 좋을 게 하나도 없었지요. 신우랑은 가깝게 지내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제가 결혼하자마자부터 신우한테 거리 두고 그랬던 건 아닙니다. 제가 나서서 친하게 지내자고 하지는 않았지만 한번 첫 인상이 안 좋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싫어하지는 말자. 아무리 싫어도 내 남편의 누나고 이제는 내 가족이다 하면서 있었어요. 남편이 신우와 가깝지가 않으니 둘이서 서로 연락은 따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고 그런 신우가 저한테 따로 친하게 지내자고 연락을 할 리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혼 후 한동안은 모르는 사람보다 더 거리감이 느껴질 정도로 연락 한 통 없이 지냈어요. 그러다가 저한테 처음으로 신우에게서부터 먼저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전화 받으면서도 많이 걱정이 되었는데 제가 말까지 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자기 할 말만 딱 하고 끊어버렸으니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시조카 아이가 생일인 거 알지? 하면서 곧 있을 시조카 생일에 저희가 사줄 선물을 정했다면서 그게 뭔지 말해주더라고요. 찾아보니 250만 원 정도 하는 노트북 컴퓨터였어요. 못 사줄 것도 아니었지만 솔직히 신우의 태도가 조금 거슬렸어요.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저도 안 하긴 했지만 여태 인사 한마디도 안 하고 전화 걸었으면서도 안부 한번 묻지 않고 돈 내놓으라는 듯이 지 할 말만 하고 끊어버렸으니 말입니다. 남편한테 이야기하니 시조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250만 원짜리 노트북이 무슨 소리냐고 지가 쓰고 싶어서 사달라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렴풋이 느끼고는 있었는데 자기 자식 생일 핑계로 갖고 싶은 걸 동생한테 말하다니 어이가 없었지요. 시조카 선물은 초등학교 입학 선물 겸 해서 책가방이며 이것저것 그 또래 아이들이 필요할 만한 것들로 다 챙겨서 보내줬습니다. 그것도 돈이 꽤 많이 들어갔어요. 저희가 자녀 계획이 딱히 없다 보니 아기 때부터 봐온 건 아니지만 시조카한테 잘해주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고르고 저거 고른 게 다 따지고 보니 4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신우가 별로인 거지 시조카한테는 좋은 외삼촌, 좋은 외숙모가 되고 싶었기에 아깝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챙겨서 선물을 보냈는데 신우는 왜 사달라는 건 안 보내고 필요도 없는 걸 보냈냐고 하면서 성질을 내더라고요. 남편이 어이가 없어 하면서 초등학생이 250만 원 노트북이 뭐가 필요하냐고 시조카 대학교 들어가면 더 좋은 거 나오지 않겠냐고. 조카가 그 정도 노트북이 진짜 필요할 때 되면 그때 물어보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싸우고 났더니 신우는 삐져가지고 시조카 생일 파티에 저희 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더군요. 어머님도 외손자 생일 잔치 간다고 잔뜩 기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가 가질 않으니 생일 잔치는커녕 신우 사는 동네 근처도 가지 못하셨지요. 제가 고른 가방만 메고 나가도 시조카 학교 가서 절대 기죽지는 않았을 텐데
참 욕심이 험한 데다가 뒤끝도 장난 아닌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래도 이 정도 가지고 신우랑 직접적으로 연을 끝내 만회하면서 다툰 건 아닙니다. 시조카 생일이 지나고 나서 반년 정도 지나서야 신우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거든요. 그간 있던 오해 풀 생각도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은근슬쩍 친한 척 말 거는 것도 아니고 대뜸 저한테 날짜랑 주소 하나 띡 찍어 보내놓더니 회사는 월차를 내든 해서 빠지고 그날에는 거기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지도 말해줘도 안 갈 판인데 말도 없이 저러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물어도 손이 씨누인 자기가 시키는데 이 집 서열맨 아래인 제가 말꼬리가 왜 이렇게 기냐면서 그냥 오라면 오는 거지 잔말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지도 모르겠는데 갈 생각 없다 하고 전화 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 그제서야 왜 그러는지 이유를 말해주더군요. 그 주소는 신혼의 시댁 주소고 그날이 신혼의 시댁이 김장을 하는 날이랍니다. 그러니 저보고 와서 김장하는 것 좀 돕고 가라는 소리지요. 이 사람이 지금 영문도 모르는데 갈 생각이 없다고 했던 말을 이유를 말해주면 가겠다로 알아들었나? 싶었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뭐하러 내가 1년에 15번밖에 없는 월차까지 써가며 내 돈 주고 기름값에 톨비까지 내가며 그 동네까지 내려가는 것도 모자라서 거기서 남의 집 김장까지 해줘야 되냐고요. 제가 충분히 갈 생각 없다는 뜻을 전한 거라 생각했는데 신우는 눈치 없는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멍청한 건지 오히려 저한테 목소리를 높이면서 말대답 좀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제가 말이 너무 많아서 싫다고 자기한테 이쁨 받고 싶으면 일단 말대답하는 그 버릇부터 고치라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무슨 신우 말을 들어먹기로 했다는 걸로 이해를 했는지 잘 들어봐 하면서 하나하나씩 이유를 따박따박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더군요. 우리 엄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따로 김장을 안 하지 않는 거 모르냐더군요. 무슨 소리를 하려는가 했더니 며느리가 시댁 김장해주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냐고 하면서 그런데 저는 시댁 김장을 갈 일이 없으니 시댁 식구 중 한 명인 자기의 김장을 당연히 도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태껏 들어본 말 중에서 제일 어이없는 소리라서 저도 모르게 전화기에다 대고 피식하고 콧방귀를 뀌어버렸네요. 어이가 없으니까 화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얼마나 더 할 수 있는지 해보라는 식으로 나갔습니다. 신우랑 솔직히 첫 단추부터 엉망으로 끼워졌는데 싸우면 싸우는 거지 싶었어요. 언제라도 터질 일이었는데 그게 그날이었다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누가 봐도 억지 부리는 건 신우였으니 저는 신우네 시댁 근처에도 내려갈 일이 없었습니다. 신우도 제가 똑같이 성질 부리면서 달라들건 예상 못했는지 언성 높이며 내가 남의 집 김장을 뭐하러 가냐고 한마디 하니 제 기세에 눌려서 곧바로 꼬리 내리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우습게 보였나 싶어서 이참에 제대로 한번 보여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신우하고는 그 사건을 계기로 여태까지 연을 끊다시피 해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나마 한결 마음이 편하게 만들어졌던 건 신우가 마음 먹고 가지 않으면 엄두조차 나지 않는 먼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는데 이제 시댁으로 들어오게 되었으니 내심 신경이 쓰이긴 했습니다. 신우가 시댁으로 들어오고 나서 처음 남편하고 둘이서 같이 시댁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 때처럼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요. 신우는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입이 대빨 나와서 저희가 왔건 말건 신경도 안 쓰고 멀리서 노려만 보고 있더라고요. 뒤통수가 얼마나 가렵던지 구멍이 나는 줄 알았네요. 아무튼 그날도 어머님이 해주신 반찬 맛보고 이래저래 이야기하다가 집에 돌아갔거든요. 그때까지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어머님이 반찬 해놨으니 가지러 오라는 이야기도 없어지고 아무튼 분위기가 평소와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사실 반찬 해주시는 거 감사하긴 하지만 안 해주셔도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어쨌든 맞벌이 부부이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서 밥도 잘 안 먹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반찬 때문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도 신우가 들어와서 정신도 없고 입이 하나 늘었으니 우리 해줄 만큼 넉넉하게 반찬을 못 해주시나 보다 했어요. 반찬 가지러 갈 일이 없다 보니 매주 시댁에 발걸음 할 일도 없었고 말이지요. 마침 회사 일이 엄청 바빠서 겸사겸사 시댁에는 따로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는 화가 많이 나신 듯 들렸고, 니들 나 좀 보자 하면서 평소와는 다른 날카로운 말투로 저희를 부르시더군요. 퇴근길에 남편과 만나 시댁으로 향했어요. 저희가 들어오자마자 어머님은 저희한테 버럭 화부터 내시더라고요. 니들은 먹을 거 안 해주면 도통 시댁에 찾아올 생각을 안 하느냐고요. 안 찾아뵌 건 사실이지만 일도 바빴고, 그래봐야 그 기간이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제가 매주 시댁에 찾아가야 하는 오해를 했던 신혼 때 아니고선 시어머니하고 갈등은커녕 사이만 더 좋았는데 갑자기 왜 저러시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 살쾡이 눈을 하고 팔짱을 끼고 있는 신우를 보니 그제서야 이 상황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신우가 시어머니랑 저를 사이에 두고 이간질을 했던 거예요. 신우가 시어머니 바통을 이어받아서 저한테 따지고 들더라고요. 너네같이 염치 없고 뻔뻔한 것들은 처음 봤다고요. 우리 엄마가 보살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자기 전시모였다면 벌써 뺨싸다기부터 올라갔다나 어쨌대나 하는 겁니다. 대체 뭐 때문에 저러나, 그리고 중간에서 뭔 말을 했길래 어머님이 저러시나 한번 드러나보자 하고 가만 참고 있었지요. 이유는 간단했네요. 매주 그렇게 돈 한 푼도 안 내고 반찬을 가져갔다는 게 말이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으니 두 분 노후적응 관리를 자기가 하기로 했다고, 매주 반찬 가져가는 것하고 해서 한 달에 200만 원씩을 자기한테 붙이라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딱 알았네요. 신우가 시어머니를 꼬드겨서 저희한테 돈을 더 받아가려는 계획이었다는 걸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꾀임에 넘어갈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저희가 진짜 어머님이 해주시는 반찬 받기만 하고 입싹 닫은 게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이미 저희는 시댁에 매달 90만 원씩을 용돈이라고 해서 보내드리고 있었어요. 친정은 절반도 안 되는 40만 원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머님이 매달 해주시는 반찬 때문에 더 챙겨드리는 거였고요. 그런데 저희가 뭐 매주 반찬 받아가고 돈을 더 드리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도 사람인데 좀 쉬고 싶은 날도 있지 않으시겠나 해서 반찬값을 더 쳐드리는 거라고 말을 한 적이 없을 뿐이에요. 괜히 저희 먹을 거 해다 주시는 것 때문에 다른 볼일 못 보고 그러실 수도 있겠다 생각한 배려였지요. 그리고 매번 다른 메뉴 해주신다고 고민하고 고생하시는 거 감안해서 반찬값을 50만 원이나 넉넉하게 드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친정에는 얼마 보내고 있는지 액수를 말해줄 필요는 없었기에 아마 양가에 똑같이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신우는 그 점을 파고들고 친정보다 시어머니가 더 고생을 하는데 돈은 똑같이 준다고 하면서 돈을 더 받아 챙기기 위해 수작을 부려서 어머님 조종에 이간질을 했던 거였지요. 솔직히 이제부터 90만 원 보내는 대신에 100만 원으로 올려서 보내라고 했다면 이 정도까지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한 달에 세상 누가 밑반찬 사 먹는데 200만 원이란 돈을 쓰겠어요? 그 돈이면 매일같이 외식을 해도 그것보다 싸게 나올 텐데 말이지요. 그래서 저도 세게 나갔습니다. 어머님한테 따로 말씀 안 드렸다고. 친정에 매달 40을 보내고 있고 어머님 반찬 해주시는 거 감안해서 90을 드리고 있었던 거라고요. 사실 저희도 어머님이 해주시는 반찬 맛있고 감사하게 잘 먹었지만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 부담스러웠다고, 그러니 이제 그냥 안 해주셔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보내던 용돈은 이제 친정하고 똑같이 보내드려야겠다고 했지요. 이번 달은 해주신 게 없으니 이번 달 보내드리는 것부터 40을 보내겠다 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맞벌이 하지만 이제 차도 새로 한 대 바꾸고 싶었는데 잘 된 것 같다고 했지요. 사실은 시어머니한테까지 이러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그걸 어줍잖게 해명하고 그러는 것보다 이렇게 돌직구를 날리는 게 더 효과가 좋겠다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신우 말 듣고 조금이나마 생활비 더 받아낼 수 있겠구나 싶으셨나 본데 오히려 돈이 줄어버리게 되었으니 잔뜩 당황해서는 신우를 쳐다보더군요. 신우가 나선다고 뭐 상황이 달라지겠나요? 자기 이혼당해서 밥값도 못하게 된 거 부모한테 빌붙어서 살겠다는데 제 몫은 해내지 못할 것 같으니 애꿎은 저희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이라도 더 뜯어가려던 계획은 무참히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일을 망쳐버린 신우가 이래선 안 되겠다 싶었는지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저한테 삿대질을 막 하기 시작하더니 따지고 보면 저 때문에 자기가 이혼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위자료 차원으로 저희가 매달 신우한테 생활비를 보내야 한다 우기더군요. 자기도 저처럼 회사 생활하면서 자기 시댁에 생활비 보내주고 했으면 식모살이가 아니라 귀한 며느리 대접을 받았을 거라면서요. 그런데 그러질 못했으니 자기는 몸으로 때워야 했는데 그날도 저한테 김장 좀 도와달라 부탁을 했는데 제가 안 오지 않았냐며 그때부터 자기가 자기 시댁에서 미움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 아들한테 노트북 안 사준 이야기까지 하며 그 노트북만 사줬어도 아들이 자기를 더 따랐을 것이고 양육권 분쟁에서도 자기가 이겼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그러니 저 때문에 시댁에 미움 사고 이혼당하고 자식까지 빼앗기고 저 때문에 인생이 망했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소리가 아닐 수가 없었지요. 남편이 나서서 신우한테 억지 부리지 말라는 식으로 한마디 하려고 하길래 제가 막아서고 신우한테 직접 한마디 했어요. 내가 남의 집에 가서 김장을 해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왜 그것 때문에 신우 인생이 망했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하나 알겠는 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로 봐서 왜 이혼을 당했는지, 왜 아이가 남편 쪽에 남게 되었는지는 알겠다고요. 신우한테 홀랑 넘어가 이 사단을 낸 시어머니도 그 상황에선 제가 틀린 말 한 게 없으니 신우 편은 못 들고 가만히 계시더군요. 지난번에 김장오라 했을 때 충분히 보여준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또 보여주는 거라고. 나는 언니처럼 참을 거 다 참고 속에 담아두지 않고 할 말 다 하는 사람이라고요. 더 할 말 없으니 이 정도에서 그냥 끝내겠지만 제가 얼마나 더 할 수 있는지 궁금하면 어디 계속 해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냥 남편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께는 죄송하지만 앞으로 해주시는 반찬은 사양하기로 했어요. 어머님 반찬 없다고 저희가 식사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퇴근길에 반찬만 가져가도 되지만 시간 뺏기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이고 말입니다. 어머님은 매달 받는 용돈이 줄은 것에 대해서는 서운해하시는 것 같지만 직접 말은 하지 않으시네요. 사실 이 일을 계획한 건 신우였지만 일을 더 크게 만든 건 어머님도 일조를 했으니 그 정도는 제가 너무했다 생각하지 않아요. 신우도 충분히 정신 차렸으면 멀쩡히 잘 지내는 동생네 부부한테 생활비 뜯어낼 게 아니라 그렇게 직장을 가지지 못했던 게 한이라 했으니 이제 정신 차리고 일을 시작하겠지요. 그럼 이혼당한 자식 거두어준 부모님께 생활비라도 보태드리는 효도라도 하지 않겠어요? 조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도 이제 효도보다는 어차피 아이 없이 결혼 생활 하기로 했으니 좀 더 저희들 삶의 시간을 쏟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건 엊그제 남편과 시어머니가 보여준 만행 때문입니다. 설이고 추석이고 할 거 없이 명절이면 뉴스에서 가족 간에 있었던 사건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나오잖아요. 솔직히 결혼 전까지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보고 싶던 외가친과 친척들 만나서 서로 좋은 이야기만 해도 모자랄 시간의 싸움이라니 그럴 거면 애시당초 왜 만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신 빠진 남편과 개념 없는 시댁을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었는지 알게 되었지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입사하게 된 회사에서 남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3살 위였던 남편은 당시 몇 안 되는 입사 동기들 중 한 명이었지요. 사실 입사 동기라는 게 친구인지 경쟁자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많았는데 남편은 절대적으로 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같은 팀으로 발령이 났기도 했고 당시 저희가 마케팅 부서에 있었는데 의외로 해외 거래처와 연락할 일이 많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업무적으로 영어를 써야 하는 일이 잦았는데 남편은 영어를 지지리도 못했습니다. 회화는 고사하고 이메일도 똑바로 쓰질 못하니 번번이 저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왔지요. 돌이켜보면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정이 들었던 것 같네요. 이후로 저는 회사 생활 4년 만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이후로도 연락만 간간히 주고받으며 지냈고요. 그러다 3년 전 남편이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저에게 도와달라고 연락을 해왔고 그렇게 재회하면서 인연이 시작되었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편은 일단 이직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영어 공부 좀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전혀 늘지를 않았더군요. 아니, 오히려 전보다 더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일은 하냐고 물으니 요새 인터넷이 좋아져서 검색하면 다 나온다나요. 그때는 이미 남편을 좋아하는 마음이 상당히 컸던지라 그런 남편의 모습이 한심해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귀여워 보였습니다. 눈이 삐었던 거지요. 아무튼 남편과의 인연은 그렇게 만들어졌었고 본격적으로 사귄 지 1년도 되지 않았을 무렵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네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주제들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돈 문제였지요. 저야 솔직히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보니 남편의 월급을 뻔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댁 상황은 몰랐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전에는 뜬금없이 제가 남편에게 시부모님은 재산이 어떠시냐 그런 걸 물어볼 필요도 생각도 못 했거든요. 바닷가 쪽 지역에서 두 분이 살고 계신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연애하는 동안 시댁에 오가지도 않았기에 눈치로 파악할 수도 없었네요. 그러다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시댁에 가게 되었고 어머님 아버님의 말씀을 들으며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지요. 살고 계신 아파트와 약간의 적금이 어머님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전부인 듯 했습니다. 사실 돈 문제야 많이 가지고 계셨다면 더 좋았겠지만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자식된 도리로 어느 정도는 도와드리면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정말 안일하게 넘어간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신가에 대한 거였지요. 사실 결혼 전에 시부모님과 제가 시간을 보내봤자 얼마나 보냈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시댁까지 거리도 있고 해서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한 번, 상견례 때 한 번, 그리고 식장에서 한 번, 정확히 3번 뵌 게 전부입니다. 그렇다 보니 솔직히 제가 시부모님의 인품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같이 사는 게 아니니까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요. 문제는 막상 겪어보니 인품은 무슨 저희 어머님은 욕심이 정말 사나우신 분이셨습니다. 생전 남하고 콩 한 쪽도 나눠 드실 생각이 없으신 분이셨죠. 그 콩이 좋은 콩이라면 말이에요. 어머님은 막말로 거저줘도 안 먹고 안 입게 생긴 것만 남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건 자식이건 형제건 예외가 없었지요. 한 번은 정말 사글대로 삭은 이불 보따리를 저에게 주시면서 세탁싹 해놓은 거라고 제 생일 선물로 치자셨어요. 솔직히 주시니까 거절 못하고 받긴 했지만 기분이 나쁜 걸 넘어서 더럽더라고요. 그래놓고 툭하면 당신이 이불 한 채 해줬다며 의시되시는 건 더 가관이었고요. 그때가 결혼한 지 겨우 1년이 좀 넘었을 때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넘어간 게 지금도 아니라면 아니네요. 게다가 어머님께서는 소위 속물군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장난이 아니셨습니다. 제가 앞서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야 어머님께서 가진 재산이라곤 바닷가 아파트 하나가 전부라는 걸 알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씀씀이가 얼마나 크셨는지 모릅니다. 어머님 심보는 가령 앞집 사는 이웃이 돌침대를 사면 지금 사용하고 계신 침대가 멀쩡하더라도 개의치 않으시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돌침대를 손에 넣으셔야 직성이 풀리시는 타입이었지요. 그래서인지 카드빚도 많으시고 집안에는 쓸데없는 물건들로 가득했어요. 남편에게 용돈과 생활비 명목으로 가져가시는 돈도 상당했고요. 자식인 남편도 질릴 대로 질렸다며 시부모님과 돈으로는 얽히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시댁에서 저희 결혼에 보탬을 주실 상황이 못 되었네요. 물론 어머님이 제 앞에서 표현하시기로는 당신 재산이 여기저기 묶여 있어서 도와주기 곤란하단 식으로 말씀하셨지만요. 이게 바로 남편과 제가 반반 결혼을 할 수밖에 없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솔직히 친정에서는 하나뿐인 딸 시집 가는데 뭐라도 더 해주고 싶어 하셨지만 남편 쪽에서 무리라고 나왔기에 제가 반반 결혼이면 충분히 괜찮다고 고집을 부렸네요. 만약에 그때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서울에서 그래도 작은 평수 아파트 하나 정도는 장만했을 테니 그 점이 약간 아쉽기도 했었지만 이혼을 결심한 지금은 오히려 일이 복잡하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만 드네요. 후회는 없습니다.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남편은 결혼 전과 달리 아무리 딸이 괜찮다고 했다고 정말 안 도와주시는 부모님이 어디 계시냐면서 저희 부모님을 종종 원망하곤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도와주신 거지만 저희 부모님은 돈이 있는데도 안 도와주신 거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면서요. 처음에는 남편의 말이 정말 맞는 건가 싶어서 사과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친정부모님께서 당신들 돈으로 딸을 도와주던 어디 기부를 하던 그게 남편이 알바인가요? 결국 이 일로 남편과 몇 차례 크고 작게 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만을 품고 있던 건 남편만이 아니었더군요. 언젠가부터 어머님께서도 그렇게 남의 집 며느리 이야기를 늘어놓으셨거든요. 당신 친구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집 며느리가 집을 해왔다더니 예단으로 뭐를 사오고 어쩌고 저쩌고. 누가 들으면 시댁에서 일방적으로 결혼 자금이라도 대준 줄 알겠다 싶을 만큼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그럴 때는 저도 지지 않고 제 친구들도 결혼할 때 보니까 시댁에서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러더라며 부러워 죽겠다고 맞불을 놓았지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발끈하시면서 제 친구들도 당신 아들처럼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냐며 큰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박장대소를 하면서 어디가 괜찮냐니까 인물 좋지 키 크지 하나마나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괜찮은 남자가 언제부터 외적인 조건만 의미하는 거였나요? 학벌이랑 직장은 뭐 어디 개나 줘버렸나요? 제 눈에 안경이라고 제 눈에 남편이 괜찮은 사람이라 결혼한 건 맞지만 어머님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도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 가진 어머니의 귀여운 유세라고 생각하고 또 어른이 겨먹어서 뭐하나 싶어서 별말 안 하고 그런가요 하고 말았네요. 앞서 말씀드린 건 소소한 에피소드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남편과 정말 이혼을 결심한 건 어머님과 남편의 도를 지나친 행동 때문이에요. 그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나서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식을 올리고 처음 맞이했던 명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친정부모님께서는 저희 시댁으로 횡성 한우 세트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저와 남편이 시댁에 도착해서 심지어 하룻밤을 자고 오기까지 했는데도 선물에 대해선 한마디도 일절 언급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선물을 보내셨다고 해서 제가 생색이라도 내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의 성의가 무시당한 것 같아서 기분은 좋지 않더라고요. 이와 같은 일은 돌아온 명절에도 반복되었습니다. 두 번 다 깡그리 무시를 당하니 이건 어머님이 고의로 그러신다는 생각밖엔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님이 고맙다 한마디 안 하셔도 남편이 저희 친정부모님을 챙겨드렸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서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남편은 저희 친정에 갈 때 단 한 번도 먼저 뭐 하나 준비해 가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라도 제가 사가자고 하면 쉽게 오케이를 하는 성격도 아니더군요. 한 번은 제가 곶감 세트를 사다 드리려고 하니 남편이 그냥 감을 먹으면 되지 곶감이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지 아냐면서 이리저리 가격 비교를 해보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잔소리가 듣기 싫어 알겠다고 감이나 사자고 하니까 또 한다는 소리가 첨가물 시장에 가면 지금 이 가격에 반값이라나 어떻다나. 이리저리 핑계를 대가며 어떻게든 그 물건과 비슷하지만 더 저렴하고 한마디로 급이 떨어지는 걸 찾아내려는 남편의 모습이 정말 어찌나 찌질해 보이던지요. 이런 경험도 두세 차례 하고 나니까 치사하고 더러워서 이후로는 남편이 먼저 말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돈 버는데 그까짓 거 제가 사면 되는 거고 막말로 저희 친정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무슨 선물을 보내려나 하고 눈에 불을 켜고 계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신 저도 빈정이 많이 상했기에 결혼한 지 2년 차가 되었을 때부터는 친정부모님께 절대로 저희 시댁에 선물 같은 거 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누군 좋아서 하는 줄 아냐고 다 우리 딸 예쁘게 봐달라고 뇌물로 보내는 거라며 저를 달래셨지만 그렇게 치면 왜 시부모님께서는 당신 아들 잘 봐달라고 저희 집에 뇌물을 안 보내시나 싶더군요. 솔직히 이제 와서 말이지만 결혼할 때만 해도 그런 남자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회사에서 만나서 한참 연애할 때는 그래도 일하는 모습을 위주로 봤던지라 항상 노력하고 성실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운이 안 따라줘서 성과를 못 낸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같이 살아보니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남한테 의지하기 바쁘고 하기 싫은 일은 어떻게든 요리조리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기 일쑤니 뭐 하나 믿고 맡길 수가 없더라니까요. 거기다 말 같지도 않은 궤변은 얼마나 잘 늘어놓는지 혓바닥 길이가 남들 2배쯤 되나 싶었네요. 하지만 이미 결혼을 했으니 어쩌겠나 단념하고 살았습니다. 살면서 내가 도와주고 같이 노력하면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썩어빠진 정신 상태와 글러먹은 성질머리는 억만큼을 줘도 못 고칠 죽을 병인가 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무슨 사정이건 간에 명절에는 무조건 시댁에 먼저 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시댁이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에요. 어머님은 교회를 다니셔서 차례는 안 지내고 기름 냄새가 역겹다 하셔서 전도 안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이 저더러 복도 많다고 하던데 저는 차라리 음식을 하고 싶습니다. 명절이라고 어머님네 가봤자 뭐 하나 먹을 게 없어서 제가 보통은 갈비나 잡채 정도는 만들어 가요. 그리고는 할 일 없이 시부모님과 하루를 보내고 잠까지 자고 나야 명절 연휴가 끝이 납니다. 남편 입장에서야 자기 부모님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니 불편할 게 있겠어요? 막말로 똥 마려우면 똥 싸, 방구 나오면 방구 껴, 자기 마음대로지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잖아요. 옷을 편하게 입고 있을 수가 있나요? 그렇다고 남편처럼 뽕뽕 방구를 낄 수가 있나요? 소파도 없이 딱딱한 바닥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어머님 아버님 보시는 TV를 보거나 고스톱을 치거나 배부른 소리 한다 하실지 몰라도 제 입장에서는 고역입니다. 그리고 엊그제 갔던 시댁은 그동안 방문했을 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어디서 뭐가 썩는 건지 온 집안에서 시큼한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놀란 제가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냉장고와 그 일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속에서 시들어가는 과일들과 냉동실에서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한 듯한 고기 덩어리들을 찾을 수 있었지요. 그 꼴을 보니 하도 속이 상해서 제가 어머님께 이게 다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냅두라며 왜 남의 살림을 뒤지냐고 화를 내시더군요. 당신도 다 생각이 있다면서 내버려 두랍니다. 어머님이 워낙 완강하게 나오시니 제가 뭐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초파리가 윙윙 날아다니는 집에서 음식이라고 해먹거나 싶겠습니까? 결국 두 분 모시고 나가서 외식하고 들어왔어요. 이튿날 친정에 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 웬일로 어머님께서 부엌에서 바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도와드릴 거냐 물으니 됐다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자기가 도와드린다며 부엌으로 향했고요. 한 시간쯤 지났을까 출발하려는 찰나에 남편이 뭐가 그리 좋은지 싱글벙글 웃으며 차에 짐을 싣더라고요. 생전 시댁에서 뭐 하나 가져가 본 적이 없었기에 이게 웬일이래 싶었습니다. 제가 뒤에 뭘 실은 거냐 하니까 어머님께서 저희 부모님 드리라고 선물을 챙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저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동시에 친정부모님께 얼른 연락을 드려서 시댁에 뭐 하나 보내시라고 해야겠다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댁에서 출발한 지 한 30분쯤 지났을까 어디선가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어디서 무슨 냄새 나지 않냐고 하니까 자기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창문을 다 내리더라고요. 어디서 맡은 냄새였지 생각하는 순간 어제 어머님 댁에 들어가자마자 코끝을 찌르던 그 냄새랑 같다는 걸 알아차렸지요. 바로 다음 휴게소에서 차를 세웠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트렁크를 열어보니 맙소사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더군요.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가져다 드리라고 챙겨주신 건 냉장고에서 시들시들 상해가던 과일과 고기였습니다. 이미 벌써 몇 개는 뜨거운 트렁크 열기 때문인지 녹아서 물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냉장고에서 나왔다 뿐이지 음식물 쓰레기나 다름없는 걸 싸주셨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남편에게 장난하냐고 그러니까 되려 저더러 아까워하길래 그래도 대중 괜찮은 걸로 챙겨주신 거랍니다. 어머님이 후진 건 당신이 드신다며 그나마 좋은 걸로만 챙겨주셨는데 무조건 나쁘게만 보지 말라대요? 환장할 노릇이었지요. 얼마나 저희 친정을 무시하면 이런 짓거리 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었으니까요. 다행히 제가 운전을 했던지라 차 키는 제 손에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일단 어머님이 챙겨주신 선물 상자를 차에서 꺼내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의 정성이니까 일단은 가져다 드리는 게 맞답니다. 도저히 못 먹겠다 싶은 건 버리면 되고 괜찮은 것만 골라 먹으면 되지 않냐면서 저더러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그러는데 신랑 입을 확 찢어버릴까 싶더라고요. 남편이 안 내려주면 못 내리나요? 제가 상자를 꺼내서 주차장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저와 남편을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심지어 한 아주머니께선 여기다 쓰레기 버리고 가면 안 된다며 저희를 째려보기까지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상황을 몰라도 상자 속 음식에서 나오는 냄새는 확실히
이게 음식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라는 걸 알리고 있었으니까요. 남들 시선을 무척 신경 쓰는 어머님을 닮은 남편은 아니나 다를까 싫은 소리를 듣자 죄송하단 소리를 연발하며 저더러 도와달라는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미쳤어요? 약 먹었나요? 저는 홀랑 차에 올라타서 차문을 다 잠궈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출발해버렸지요. 백미러로 쳐다보니 뒤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쫓아오다 포기하고 되돌아가는 남편이 보이더군요. 뒷일은 모르겠다 싶었고 오직 분노만이 가슴에 가득했습니다.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 사돈알기를 뭐로 아시고 이따위 짓을 하시는 거냐며 화를 낼까도 싶었지만 요새 핸드폰들이 워낙 좋잖아요. 화를 꾹꾹 눌러 참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일단 급한 대로 제 집만 챙겨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쓰고 있는 곳도 친정입니다. 남편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전화를 빌렸다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당장 자기 태우러 돌아오라길래 어이가 없어서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무서운 줄도 모르고 친정으로 쫓아왔더라고요. 친정아버지께서 남편을 집에 들이시고는 그 코앞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이미셨습니다. 자네 부모님은 이런 거 드시냐고 이거 가져다 드리고 오라면서요. 저는 이혼하기로 확실히 마음을 먹은 상태고 남편은 매달리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자기는 평생을 그런 거 먹고 컸어도 아픈 적이 없었고 그건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셨기 때문에 절대로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남편의 항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건 음식이 썩고 안 썩고를 떠나서 가족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시부모님께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혼 의사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지만 도를 지나친 욕심과 그 속마음과 본성을 숨기고 저와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친구와 얼마 전 파혼을 했습니다. 그때는 혼자서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다 털어내고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어릴 적에 온 가족이 이민 생활을 하다가 20대 초반에 한국을 돌아오게 되면서 친구도 많이 없어 어디 털어놓을 사람도 없었는데 우연찮게 자기의 사연을 공유하는 이곳을 알게 되면서 이렇게 저의 이야기도 한번 보내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가족들은 제가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아서 떠난 이민이 아니에요. IMF 이후 아버지가 실직을 해서 힘들어진 상황에 더 이상 한국 땅에 발붙여 살 만한 곳이 없어서 도망치듯 떠난 이민입니다.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네요. 가족 중에 그 누구보다 고생한 건 저희 어머니셨어요. 그나마 요리를 잘 하시는 편이라서 말도 안 통하는 타국 땅에서 그래도 장사를 크게 하고 있는 한식당에 취직을 하셔서 저희 가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다행히 저희 고모께서 미국에 이미 오래전에 먼저 넘어가셔서 자리를 잡고 계셨는데 당시 혼자 지내시던 고모가 집에 빈 방을 내어주시면서 미국에 정착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회사원으로 살아오신 아버지가 미국에서 할 만한 일이 많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영어를 할 줄 아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근처 교민들의 가게에서 일당 받으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다니시던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회사에서 나름 부장님 소리 들으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자꾸 그 시절 생각을 하면서 몸쓰는 일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자격지심도 생겼는지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일자리를 주신 고마우신 분들과 자주 다퉈서 일을 그만두는 건 부지기수였고 나중 가서는 일도 안 나가시고 집에서 매일 술만 드시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나이가 워낙 어릴 때라서 제가 학교 끝나는 시간부터는 보호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역할을 자처하시고 대신에 어머니가 매일같이 일하러 나가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술주정 정도는 참을 수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힘드셨는지 어머니가 벌어온 돈을 가지고 아버지는 몰래몰래 도박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나중 가서는 우리 가족의 정착 자금과 제 대학 공부를 위해 어머니께서 따로 모아놓은 돈에까지 손을 대시면서 10년 가까이 아끼고 모아온 소중한 돈을 하루아침에 탕진해버리셨어요. 그 어떤 힘든 일이던 간에 꿋꿋이 참아오신 강인하신 어머니도 그 상황만큼은 견뎌내실 수 없으셨나 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격한 감정을 표현하신 건 처음 봤어요.
어떻게든 저 하나만큼은 고생시키지 않고 모자람 없이 키우고 싶으시다던 어머니는 그날 모든 걸 포기하셨어요. 그렇게 오열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제가 미국에서 본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편지 한 장만 남기시고 혼자 한국으로 떠나셨어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있을 때 잘하지 못하고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파혼한 제 남자친구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 또한 그랬어요. 어머니가 혼자 야반도주를 하시고 나서야 아버지는 정신을 차리고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손에 닿는 대로 다 하셨어요.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으니 벌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모까지 미국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시면서 저희는 고모집에서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도 나름 목표하던 대학이 있었지만 아무리 장학금을 받아도 생활비까지는 제가 충당할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부터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재주가 있는지 제가 요리를 곧 잘하는 편이라서 도심지에 있는 나름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기약이 없는 이민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아버지와 제가 둘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10년 정도만 모으면 아버지와 제가 둘이 살 만한 작은 집 정도는 하나 살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서더라고요. 원래는 어머니가 모았던 돈이 있었다면 진작에 샀을 집이었지만 아버지가 그 돈을 다 날려먹었으니 고모집에서 나온 이후로는 한 달에 100만 원이 가까운 돈을 내면서 월세살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월세로 내는 돈이 세상에서 제일 아깝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어깨너머로 요리도 배우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면서 돈을 모아왔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하게 된 건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돈을 보는 게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던 언젠가였습니다. 평소처럼 열심히 일을 하다가 퇴근을 했는데 아버지가 집에 계시지 않더라고요. 이따금씩 새벽까지 일하시는 게 있으셔서 아침이 돼서야 들어오시려나 보다 하고 대충 넘겼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돌아오실 시간이 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시더라고요. 전화기도 꺼져 있고 어디서 뭘 하시는지 걱정이 돼서 그날은 출근까지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행방을 알 수 있던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술에만 취해서 행패를 부리고 다닌다고요. 수중에 돈도 얼마 없었는데 탈탈 긁어모아 보석금을 내고 아버지를 빼내왔어요. 아버지는 술이 아직도 깨지 않으셨는지 제가 운전하는 차 옆에서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짜고짜 미안하다면서 눈물을 보이시더군요. 안 좋은 예감이 들었지만 아버지가 울고 계시니 왜 그러시냐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는 기어이 여태까지 아버지가 모은 돈과 제가 졸업 후에 대학교도 포기하고 모아놓은 돈에 또다시 손을 대신 거였어요. 같이 일하시던 분하고 잠깐 놀러 갔다던데 조금씩 돈을 잃기 시작하니 본전 생각이 나서 한 번만 더 하다가 통장에 있는 돈까지 손을 대신 거였어요. 막상 저희를 버리고 떠난 어머니가 원망스러웠는데 그때가 되니 어머니 기분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신 차린 듯 보였지만 태생부터 구제불능이었던 아버지였던 거예요. 차라리 어머니가 저를 혼자 남겨두지 않고 같이 데리고 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뒤로 아버지와는 한 집에 있어도 말 한마디를 섞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정말 제가 일하던 레스토랑에서 법이 허락하는 선에서 최대한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아는 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한 달 내내 쉬는 날도 없이 일만 했더니 제 손에 700만 원이라는 돈이 생겼습니다. 그 돈으로 아버지가 혼자 지낼 수 있게 한 달치 월세를 미리 내놓고 또 나머지 100만 원은 현금으로 찾아서 허튼데 쓰지 말라는 편지만 남겨두고 남은 돈으로는 비행기표를 사서 저도 혼자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반나절이 넘게 걸리는 비행기 안에서 혼자 울었다가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한 마음 때문에 웃었다를 반복했어요. 누가 보면 저를 미친 사람으로 봤을 수도 있었을 정도로 정신없는 비행이었습니다. 아무튼 제 과거 이야기가 너무 길었네요.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는 제 수중에 남아있는 돈으로
보증금 200에 월세 30만 원짜리 허름한 방에서 혼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영어는 자신이 있었지만 학위가 없는 저를 써줄 만한 영어 학원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나마 배운 게 요리이다 보니 그걸 가지고 금세 취직을 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는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요리하는 사람들이 박봉이기는 한데 한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이었지만 그래도 저 하나 입에 풀칠하고 사는 데는 모자람 없이 넉넉한 돈이었어요. 출퇴근하는데 드는 대중교통비만 제외하면 식사는 일터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 다행히 돈 들 곳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허름한 월세방을 탈출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당장 이 집보다 싼 곳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한동안 지내게 되었어요. 박봉인데다가 정신없이 바쁜 직장 생활이었지만 언젠가는 저도 적당한 아파트 한 채 얻어서 아버지처럼 가족들 고생만 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를 많이 아껴주고 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평범한 인생을 살겠다는 목표 하나만 가지고 이악 물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던 제게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찾아왔어요. 정말 상상도 못한 만남이었습니다. 하루는 제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보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지를 않는데 같은 번호로 수도 없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었는데 문자로 제 이름을 들먹이며 어머니 일로 전화를 드렸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와는 이미 10년 가까이 연락 한 통 없이 지냈는데 어떻게 제 정보를 알아내서 사기를 치려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또 어머니라는 단어를 보니 그 문자를 모르는 척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문자를 받고 나서 몇 시간 정도 혼자 고민하다가 무슨 이야기인지 드러나 보자는 심정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제 또래 정도로 생각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남자는 자기를 어머니와 꽤 오래 같은 식당 홀에서 서빙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주방에서 일을 하셨는데 일터에서 만난 두 사람이지만 어머니께서 제 또래인 그를 보고 제 생각이 많이 나서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써줬다고 하네요. 그렇게 저를 안심시키고 나서 곧바로 금전을 요구할까 싶어 많이 걱정했는데 그는 곧바로 어머니에 대한 소식을 전해줬어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고요.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다는 병원 주소를 받아 그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갔어요. 어머니가 아프다는 말에 걱정이 되면서도 어머니가 어떻게 제가 한국으로 돌아온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걸까? 아니면 정말 금품을 노린 신종 사기 수법인가 하는 등등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도 있다는 기쁨과 많이 아프시다는 말에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대합실에서 저를 기다리던 그와 만났어요. 평범하고 무난한 인상이라 그런지 이 사람이 저에게 사기를 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신다는 병실에 어머니가 안 계시다면 그냥 그 길로 저는 돌아가 버리면 되는 상황이고 병원 안에도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저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위험한 일들이 생기지 않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그를 따라갔어요.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다는 병실로 향하는 동안 그는 주절주절 여러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를 찾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 겨우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집 주소까지 알아내서 찾아가 볼까도 고민 많이 했었다 하면서요. 금세 어머니가 입원해 계시는 병실에 도착했고 저는 그날 어머니와 10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회의 기쁨도 잠시 어머니는 정말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셨어요. 암이 이미 전신으로 퍼져서 손쓸 방도가 없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매일같이 저를 두고 온 마음의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계셨다고 해요. 돈을 어느 정도 모아 안정이 되고 나면 그때가 돼서야 저를 부르려고 했는데 안정이 되기도 전에 몸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슬퍼하셨습니다. 암이 발견되고 나서 어머니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셨고 그때가 돼서 가기 전에 제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미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연락해서 제 이야기를 물어봤다고 하네요. 아버지가 잘 계시는지 따위는 묻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순순히 제가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어머니께 해주신 것 같아요. 같이 일을 하는 이 청년에게 부탁해서 저의 행방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어머니의 부탁을 멋지게 수행해낸 거고요.
어머니는 이제 제 얼굴 한 번 보고 그렇게 떠난 걸 제게 사과도 하셨으니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다고 편하게 갈 수 있겠다고 웃으셨어요. 어머니께 이제 다시 만났는데 벌써 가실 생각만 하시냐고 제가 일을 관둬서라도 어머니 곁에 있어 드릴 테니 포기 말고 치료를 받자고 했습니다. 말한 대로 저는 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매일같이 병원에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있다고 해서 이미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버린 상황인데 당연히 더 나아질 일은 아니었어요. 어머니도 치료를 워낙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때 저를 찾아온 게 저를 찾아준 거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솔직한 자기의 생각을 말해줬어요. 옆에서 이렇게 간호해준다고 해서 나아질 상황이 아니다. 힘든 건 알지만 이렇게 어머니가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시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치료를 포기하더라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겠지만 좋은 곳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동안 못 해드렸던 일을 해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더라고요. 어머니도 옆에서 듣고 있다가 치료가 워낙에 고통스럽기도 하고 저를 1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병원에서만 지내고 싶지도 않으시다고 병원비며 약값이며 치료비도 너무 부담이 되고 말한 대로 남은 시간을 우리끼리 행복하게 보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저를 설득하셨어요.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께서도 강하게 원하시는 바이기도 했고 저도 언제까지 일을 쉬면서 어머니 간호를 하기에 제가 가진 게 너무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머니와 퇴원수속을 밟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사는 곳에서도 차로 불과 30분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살고 계셨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이렇게 가까이 살고 있었는데도 몰랐다는 생각에 저도 제가 왜 돌아오자마자 어머니를 찾지 않았던 것인가 하는 후회가 컸습니다. 빌라 2층에 거주하셨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마저도 힘에 부처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는 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를 찾아준 그는 기꺼이 같이 일을 나가지 않으면서도 운전기사 노릇을 자처하면서 저랑 어머니가 여기저기 같이 놀러 다니고 어머니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도와줬어요. 아무리 같이 일하면서 친분이 있었다고 해도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셋이서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그와 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고백으로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일을 하면서 그를 보면 제 생각이 많이 났고 어머니 눈에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성실한 청년이 또 어디 있겠냐며 저희가 연인이 된 사실을 축하해 주셨어요. 그렇게 짧고도 긴 4개월이 지나갔고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가기 전에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많이 행복하셨다고 든든한 짝이 생긴 걸 두 눈으로 보고 가니 안심이 된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저는 다시 어머니와 영영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가 제 곁에서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해주었기에 이겨내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얼마 뒤에 어머니께서 제 앞으로 거액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을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살고 계시던 빌라도 제가 상속을 받게 되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어머니를 떠나보냄과 동시에 제가 꿈꾸던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손에 넣게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미국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아버지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슬픔을 같이 나눠줄 줄 알았던 아버지는 대뜸 저를 보자마자 어머니가 남겨놓은 보험금이 있지 않겠냐며 다 알고 왔다고 저에게 돈을 요구하시더군요. 반평생을 부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질 자격이 된다고 하시면서요. 그때 제 곁을 지켜준 게 남자친구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가족들 고생시킨 사람이라도 가족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를 내칠 수 없었는데 남자친구는 단호하게 아버지에게 돈 한 푼도 주면 안 된다고 저에게 단단히 말을 해왔습니다. 어머니가 저의 행복을 위해서 남겨준 것이지 또다시 아버지에게 빼앗기라고 준 돈이 아니라면서 말이죠. 그렇게 지독하게도 오래되었던 아버지와의 악연을 끊어낼 수 있게 도와준 게 남자친구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를 세상 그 누구보다 신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 이야기까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정말 제가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일찍 찾았더라면
어머니가 제가 결혼하는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있을 때는 너무나도 든든한 남자친구였지만 요 몇 달간 제가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걸 도와준다고 그나마 다니고 있던 식당에서 해고까지 당하는 바람에 마땅한 직장도 없는 사람이었으니 당장 아무런 벌이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신랑감으로 적합한 상황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집도 있으니 신혼집 걱정할 것도 없고 저는 그래도 경력이 있기 때문에 당장 직장을 구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남자친구가 어머니의 보험금을 가지고 체인점 형식의 식당을 하나 오픈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왔어요. 어쨌든 접객을 해본 경험도 있고 저도 요리가 본업이다 보니 괜찮은 제안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장은 제가 출근을 하기로 하고 그동안 남자친구는 가게 자리와 어떤 체인점을 오픈할지 알아보기로 했고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미래를 약속하고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약속을 하고 나서 이 남자의 시커먼 속내를 알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서 저녁 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문 너머로 집안의 인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와 있나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남자친구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같이 계시더군요. 결혼을 약속하긴 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인사를 드린 적도 없는데 저희 집까지 어머니를 데리고 들어온 이유가 뭔지 참 궁금했어요. 어머님에게 인사를 시키기엔 장소가 제가 사는 집이라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꺼내시는 말을 듣고 그 속셈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이 집이 아무리 방이 2개라지만 3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좁은 것 같지 않냐고 하셨어요. 제 이름이 뭔지, 제가 당신 아들과 결혼할 여자라는 사실도 묻기 전에 다짜고자 말이죠. 그러고선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준 보험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집을 팔고 그 돈을 합쳐가지고 30평대 방 3개짜리 아파트를 하나 구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그 돈은 결혼 후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쓰려고 해서 못 쓴다고 어머님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머님 의견에 반대를 해준 건 다행이지만 여전히 어머님이 왜 우리 집까지 와서 저러고 있는지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3사람이 산다는 게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그 의도가 너무 뻔히 보여서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되실 분인데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끼울 필요는 없으니 못 알아들은 척 아직 남자친구와는 자녀 계획은 따로 없고 둘이서 살기엔 교통도 그렇고 이만한 집이 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도 여간내기가 아니셨어요. 자기가 한 말 뜻을 정확히 알아들었으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 좀 보라며 제 머리 꼭대기 위에 서 계시더라고요. 어머님과 저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하니 남자친구가 그걸 눈치채고는 둘 사이에 끼어들어서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하더라고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러 온 자리인데 2사람 다 서로 날세울 필요 없다고 하고는 좋은 소식이라고 전해주는 말이 다른 게 아니고 가게 자리도 수배가 끝났고 요즘 유행하는 치킨집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평소였으면 잘 되었다고 축하할 일이었겠지만 그렇게 썩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저와 어머님을 뜯어말리면서 덧붙인 말 때문입니다. 남자친구는 이제 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말했어요. 사이좋게 지내고 말고를 떠나서 셋이 산다고 하시는 저 말씀이 대체 무슨 뜻이냐고 곧바로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한다는 말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냐고 말하며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자기 어머니도 같이 함께 산다는 말이지 않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은 전에도 한 적 없지 않냐 했더니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 아니겠냐는 뻔뻔한 대답을 하네요. 어떻게 그걸 나랑 상의도 없이 정할 수 있느냐 했더니 어차피 이제 어머니도 안 계시는데 자기 엄마를 어머니라 생각하고 모시고 살면 되지 않겠느냐는 알 수 없는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위한 배려랍시고 한다는 말이 어차피 치킨집은 닭만 튀기면 되는 거니 제가 딱히 주방에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튀기는 거야 아무나 해도 되는 거고 저보고는 앞으로 일할 필요 없이 집에 있으면 된다고 하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 소리를 꺼내는 겁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와이프 일 안 시키고 집에만 있으라고 하는 남자 흔치 않다며 저보고 복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어머니도 혼자 집에서 외로우실 테고 여태껏 어렵게 살아오느라 외식도 제대로 못 해보셨는데 제가 요리를 할 줄 아니 집에서 이것저것 못 드셔본 음식들을 어머님께 요리해주면 딱 되겠다며 싱글벙글 저를 자기 어머니 수발들게 만들려는 식모 계획을 천연덕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나를 지켜주러 결혼하려던 거 아니었느냐 따졌더니 이게 지켜주는 게 아니고 뭐냐고 오히려 저에게 따져묻더군요. 돌아가신 어머니 돈 고스란히 물려받게 지켜준 게 누구냐면서요. 자기가 저와 결혼하려고 마음먹은 건 저를 지켜주고 싶어서가 아니고 제가 좋은 며느리감이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자친구가 말하는 그 좋은 며느리라는 조건이 말입니다. 아버지와는 절연했고 어머니는 돌아가신 외톨이이자 시어머니가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제깍제깍 만들어다 바칠 수 있는 요리사. 어머니가 물려주신 좁아터진 빌라 하나와 얼마의 보험금이지만 갑자기 목돈이 생긴 벼락부자의 자기 없이는 혼자서 멘탈 관리조차 힘든 심약한 인간. 그게 남자친구가 말하는 좋은 며느리감의 조건이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동안 남자친구에게 신세를 많이 지기는 했지만 이렇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을 결정하고 어머님까지 집에 모시고 온 걸 보니 이미 두 사람은 이야기가 끝난 상태라는 건 물어보지 않아도 뻔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당신 덕분에 어머니와 재회도 하고 좋은 추억을 쌓은 건 평생에 걸쳐 감사할 일이지만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에게 한마디 없이 결정되는 일이 이게 마지막은 아닐 것 같다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목숨값으로 가게 열어서 평생 당신 어머니 수발 들며 살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밖에서 이야기를 몰래 듣고 계시던 어머님이 저에게 말하는 꼬라지 좀 보라고. 천혜고아를 며느리로 받아주는데 고마워는 못할 망정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냐고 호통을 치시더군요. 파혼 이야기와 어머님이 저를 두 번 다시 안 볼 것 같이 하는 말에 남자친구 얼굴만 벌개져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남자친구가 저에게 못할 짓을 했어도 적어도 이 상황에서 어머님과 함께 사는 건 다시 생각해보자고만 했다면 저는 끝까지 파혼을 밀고 나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 덕분에 엄마도 다시 만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록 도와준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고작 생각해서 한다는 말이 그렇다면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도와줬으니 자기가 모자란 건 대출을 받아서라도 가게를 열 수 있게 보험금의 반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자기 아니었으면 제 수중에 있지도 않을 돈이었으니 자기한테도 어느 정도 공이 있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고요. 여태까지 함께했던 시간들이 무색하게 내가 믿고 있던 그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호락호락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내 집에서 꺼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두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그제서야 남자친구가 직장도 없이 어머니랑 사는 건 답이 안 나온다는 걸 깨달았는지 자기만 살겠다고 어머니와 합가 이야기는 없는 일로 할 테니 다시 시작해보자며 울며불며 들러붙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대답은 싫다였습니다. 이미 그동안 쌓인 신뢰와 믿음을 일순간에 산산조각 내버린 당신 책임이라고. 내가 사람을 잘못 본 만큼 당신도 사람 잘못 봤다고. 나는 절대 좋은 며느리감이 아니니 조건에 맞는 사람 찾아보라고 하고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시시하게도 그렇게 이별을 통보하니 남자친구도 답이 안 나온다는 판단을 했는지 더 이상 제게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행복할 일만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저는 다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신세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마치 내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 생각은 없으니까요. 아버지가 어머니의 보험금을 뺏어가지 못하게 막아준 것도 남자친구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그 돈을 들였다면 자기 몫이 사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 건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비약이 너무 심할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 치료를 포기하라고 제안한 것도 혹시 병원비로 나갈 돈 때문에 보험금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 뼛속까지 구제불능인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헤어진 게 저에게는 오히려 더 잘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덕분에 어머니와의 좋은 마지막 추억을 만들 수 있었으니 당분간은 그 추억을 발판 삼아 그 어떤 힘든 상황도 행복했던 그때를 회상하며 이겨내려고 해요. 부디 저한테 제가 찾은 행복한 미래가 찾아올 수 있게 여러분들도 저를 응원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던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정말 결혼을 해도 아쉽지 않을 좋은 사람이라 믿었는데 제가 사람 보는 눈이 많이 부족했나 봐요. 결혼을 앞두고 헤어졌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질 않지만 믿었던 만큼 속았다는 배신감이 더 크네요. 남자친구와는 대학 때 동아리 활동으로 잠깐 만났던 사이입니다. 같이 활동하던 첫 해에는 가끔 같이 밥도 먹고 연락도 주고 받았었는데 대학 2학년을 마치기 전에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면서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남자친구와 멀어지게 된 게 비단 군대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도 2학년을 마치게 될 때쯤에 미국으로의 유학 기회가 생겨 해외를 나가게 되었던 이유도 있었어요. 제가 미국으로 넘어가고부터는 그나마 가끔씩 안부를 주고받던 남자친구와도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식을 들을 길이 없게 되었어요. 원래는 어학연수만 마치고 반년 정도 후에 귀국하는 예정이었는데 기회가 닿기도 했고 아버지가 이참에 아예 공부를 새로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도 하셨기에 아예 어학연수를 하면서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오래 머물 계획은 없었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거기서 대학원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교수님의 추천으로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인턴 생활까지 하게 되었고요. 저도 무척이나 열심히 했지만 부모님의 경제적 서포트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당시 부모님은 작은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한 작은 사업이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국책 사업을 맡게 되면서 사업이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저도 미국에서 지내기 시작하면서 대학원까지 마칠 수 있었던 거고요. 귀국 후에는 전공을 살려서 한국에 있는 기업에 취직을 하려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지내다 보니 저의 전공을 살리기엔 아버지의 회사만한 곳이 따로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던 사업을 제가 물려받기를 원하시던 눈치였고요. 하지만 제가 낙하산으로 들어가서 이미 잘하고 있는 회사에 물을 흐리고 싶지는 않았고 아버지도 제가 가장 밑바닥인 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밑에서부터 착실하게 올라와서 회사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게 수순이라고 생각하셨고 그 점을 강조하셨어요. 겸손이라는 미덕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냐며 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수는 있게 하겠지만 특히 직장 동료들에게 제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점을 꼭 숨겼으면 하는 눈치셨습니다. 저 또한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았고 괜한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았으니 그렇게 하기로 했고 결국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을 시작한 지 2년쯤 지났을 무렵 승승장구까지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어느 정도 저도 인정을 받으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사업이 잘 되기는 했지만 소규모 회사인지라 직원 수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속한 부서가 다를지라도 서로 얼굴은 알고 지내는 편이고요. 하루는 신입사원을 뽑는데 인사 담당자가 저랑 같은 나이에 같은 대학교 출신이라고 저보고 혹시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왔어요. 지원자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사람이라 그런데 혹시 제가 아는 사람이거나 한다면 의견 좀 들어보고 싶다고요. 그런데 지원자의 이력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저랑 짧은 인연을 가졌던 남자친구의 사진이 붙어 있었거든요. 예전에 연락이 끊어진 친구에 대한 반가움보다 저와 알던 사이라는 걸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부터 앞서더라고요. 저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유학을 떠나서 대학 시절에 인맥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고 둘러댔어요. 그런데 그러고 얼마 뒤에 남자친구가 당당히 합격해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저를 알아본 눈치였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제 입에 손을 가져다 대며 남자친구에게는 비밀로 하라는 듯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사람들이 워낙에 말을 잘 만들어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문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몇몇 봐와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결국 저는 처음 한 반년 동안은 남자친구를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런 와중 하루는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친한 친구가 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동료로서 친하게 지낼 수는 있지 않겠냐고요. 사실 신입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일도 잘했고 우연찮은 기회였지만 저희 아버지와 출장을 자주 다녔어요. 아버지도 남자친구의 능력을 인정하는 분위기였고 저도 한층 멋져진 남자친구 모습에 저도 호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남자친구가 먼저 용기를 내서 연락을 준 점에 대해 저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동료로서 가끔씩 점심도 같이 먹고 영화도 같이 보다가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아버지한테도 남자친구가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닌 시절부터 알던 사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혹시 남자친구 취직에 제가 연관돼 있던 거냐는 걱정만 하시고는 아니란 사실을 알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사람이 참 괜찮고 능력도 있는 것 같으니 한번 잘 만나보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신중하고 말수도 많이 없는 남자친구가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을 때 사실 전 속으로 적잖이 놀랐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남자친구는 매사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여러 가지 경우의 변수를 고려하는 편이라 그런 신중함이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편이었거든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사람들을 많이 사귀지 않았던 것도 그런 성격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반면에 제 성격은 한다면 한다고 아니면 아닌 거지 어정쩡한 건 딱 싫어합니다.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 둘을 다 아는 사람들은 저희가 어떻게 결혼까지 약속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고개를 저을 정도였어요. 문제는 남자친구의 이런 성격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큰 걸림돌이 될 거란 생각을 제가 미처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성격을 갖게 된 이유가 뭔지 알려고 하지 않은 게 문제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남자친구가 이런 성격을 갖게 된 데에는 남자친구 부모님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네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차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제 차를 끌고 가게 되었어요. 내비게이션에 남자친구가 준 주소를 치고 가는데 집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결국 같은 동네를 세 바퀴나 돌았는데도 집을 찾지 못했는데 아무 말도 없는 남자친구 모습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1시 반까지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간은 이미 1시 40분을 넘어간 상황이었으니 어찌나 초조하던지요. 남자친구는 자기가 어머니한테 늦는다고 미리 연락을 해놓았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듣는다고 안심이 될 리가 없었지요. 만나 뵙기도 전에 흠이 잡힌 기분이었으니까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그냥 말로 옆에서 어디로 어떻게 가라고 알려달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남자친구가 계속 그냥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라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의도치 않게 자기 집인데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냐고 화를 냈습니다. 남자친구는 우물쭈물해하며 워낙 오랜만이라 까먹었다고 하더군요. 원래 자기가 방향치에 길을 잘못 외운다고 설명을 하는데 분명히 지지난주 주말에도 부모님 뵈러 간다고 했던 사람이 2주 만에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부모님 집에 가는 길을 까먹었다는 게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운전 중인데다 이미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상황에서 남자친구와 말다툼까지 벌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 확신하고 있었지만요. 어쩔 수 없이 일단 나중에 두고 보자 생각하고 시댁 찾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동네를 5바퀴도 넘게 돌다가 결국 남자친구 부모님이 집 앞으로 나와주신 덕분에 간신히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 부모님은 그렇게 화가 나신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당신 아들에게 정신 좀 똑바로 챙기라고 하시면서 저에겐 운전하느라 고생했다 하시더군요. 남자친구 어머니께서는 식사 준비도 좀 늦어졌다며 잠깐 기다리라 하셨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찬찬히 집안을 둘러보는데 집이 정말 예쁘고 좋더라고요. 정말 잘 꾸며놓은 호텔이나 모델하우스처럼 보일 만큼 군더더기라곤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집이었습니다. 평소에 남자친구가 워낙 평범하게 다니기도 했고 남자친구 재력에는 관심도 없었기에 솔직히 이렇게 고급스러운 집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아파트에서만 살았던 저였기에 한국에도 이런 미국식 주택이 있는 게 참 신기했어요. 어머님께 제가 2층도 구경해도 되냐고 조심스레 여쭈니 약간 당황하신 얼굴로 떨떠름하게 그러라 하시더군요. 그래서 2층에 올라가니 1층처럼 2층에도 간이 부엌이 하나 있었고 거실하고 방도 있더라고요. 이 큰 집에 남자친구 부모님만 사셔서 그런 건지 2층에는 사람의 온기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쎄한 기분을 뒤로하고 저는 다시 1층으로 내려가기 전에 화장실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도 있고 거실도 있는데 화장실이 없는 게 이상해서 어머님께 2층엔 화장실이 없냐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순간 어머님께서 아버님께 다시 2층엔 화장실이 없냐고 물으시더군요. 어머님 집인데 왜 그걸 아버님께 여쭤보는 건가 싶어서 순간 당황스러운데 어머님이 그런 제 생각을 읽으셨는지
사실 우리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자기가 사는 집에 화장실이 몇 개인지 어디 있는지를 모를 수가 있나 싶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는 어머님의 설거지를 돕다가 주방 가위에 살짝 손을 베었습니다. 피도 많이 나질 않길래 그냥 밴드 하나 붙이면 해결될 것 같아 어머님께 혹시 구급상자는 어디 있냐고 여쭈니 아까보다 더 당황하신 표정으로 그런 게 집에 있나 모르겠네라며 허둥지둥 하시더라고요. 이 밖에도 식사 중 필요한 물건을 찾기 위해 찬장이란 찬장은 다 열어보시기도 했고 정원 관리는 어떻게 하시냐는 제 질문을 얼렁뚱땅 넘기시는 등 뭔가 찜찜한 일들이 있었어요. 식사 시간 동안 예비 시부모님이 보여주신 모습 또한 영 개운치는 못했습니다. 저란 사람에 대해서는 그다지 궁금해하지 않으시는 눈치였고 오로지 저희 부모님의 직장이나 재산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지금은 은퇴하고 집에 계신다고? 저는 두 분 재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은 제가 모아둔 돈으로 할 생각이라고도 했고 어른들의 도움은 웬만해선 받지 않을 생각이라고요. 남자친구랑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눠본 적은 없었지만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저희 진심이긴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자친구는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농담을 해도 피곤하다는 반응뿐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남자친구가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제 일에 대해서 남자친구 부모님이 무슨 이야기라도 하셨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차에 타자마자 남자친구가 저더러 부모님이 은퇴하신 게 맞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 회사 오너가 아니냐고 물어왔어요. 저는 속으로 정말 당황했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일에 대해 저도 어느 정도 찜찜한 기분을 느꼈기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너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아버지가 사장이면 내가 지금 왜 지금도 이 직급으로 일을 하고 있겠냐고요. 남자친구는 전에 없던 심각한 표정을 보이더니 그럼 네가 입고 걸치고 다니는 건 다 무슨 돈으로 사는 거냐고 묻더군요. 아무래도 검소하신 아버지와는 다르게 어머니는 제가 앞으로 시집도 가고 하려면 예쁘게 하고 다녔으면 좋겠다며 이것저것 좋은 걸 많이 사주시는 편이거든요. 저도 멋내는 걸 좋아하기도 해서 마다할 이유도 없고 해서 어머니가 사주시는 대로 다 잘 쓰고 있었고요. 아무튼 남자친구의 질문에 괜히 또 부모님이 재력이 있으시다고 둘러대기도 애매해서 이건 내가 벌어서 사는 거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너 진짜 돈도 없으면서 부자 행세를 하고 다닌 거냐고 어이없다며 웃는 거예요. 처음에는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남자친구가 왜 이러지 싶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더러 그럼 이 차는 네 차가 맞냐고 묻길래 내가 설마 남의 차를 타고 다니겠냐고 내 차가 맞다고 하니 저더러 진짜 이해가 안 된다면서 다짜고짜 제가 이렇게 개념 없는 여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하고 싶은 소리가 뭐냐고 따지자 그럼 결혼할 자금은 얼마나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제가 그런 걸 물어보는 너는 얼마나 있냐니까. 저더러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 말고 솔직하게 불랍니다. 남자친구랑 만나는 동안 남자친구가 저한테 이런 화법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었기에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결국 제가 남자친구에게 당장 차에서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긴 네가 가진 게 이게 다인가 본데 간수 잘 해야지라며 제 어깨를 툭툭 치고 내리는 거예요.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부터는 회사 사람들도 저랑 남자친구가 사귀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두워진 저의 표정에 둘이 싸웠냐고 물었지만 사실 이건 뭐 싸운 것도 아니고 쪽팔려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고 부모님께도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충격이 크신 듯 했습니다. 평소에도 남자친구를 높게 사던 아버지는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하면 사업체를 바로 저와 남자친구에게 나눠서 물려주실 생각을 하고 계셨거든요. 어머니도 서울 생활은 너무 지친다며 하루빨리 은퇴해서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살고 싶다 하셨고요. 아버지는 생각에 잠기신 얼굴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하셨습니다. 당장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서 남자친구를 봐야 한다니 속이 답답해져서 그 길로 일주일간 휴가를 내고 회사에는 나가지 않았어요.
당연스럽게도 남자친구는 제가 부모님은 은퇴하시고 저는 월급쟁이 벌이로 이것저것 비싼 거 사다 나르는 그런 여자로 생각한 건지 연락 한 통 있지 않았어요. 한 주가 흐르고 회사에 출근했는데 사람들이 절 보는 눈빛이 곱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직원에게 살짝 물어보니 직원이 문자로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사원수가 적은 회사다 보니 다른 직원들 눈치가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 직원이 들려준 말은 놀라웠습니다. 남자친구가 회사 사람들에게 제가 사장님의 첩이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장님이 저희 아버지인데 제가 그 첩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자기랑 사귄 이유가 사장님의 애인인 걸 안 들키기 위해서 위장할 속셈으로 만난 거라며 자기는 그런 것도 모르고 저랑 결혼까지 생각했다고 피해자 행세를 하고 다녔다더군요. 일개 사원인 제가 무슨 재주로 그 좋은 차에 명품을 휘감고 다녔겠냐며 그게 다 제가 첩질해서 사장님 돈으로 펑펑 쓰고 다녔던 거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의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사람들의 카더라가 더해져 제가 없는 동안 마치 사실처럼 굳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사실 채용 계획이 따로 없던 차에 제가 뜬금없이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거기도 했고 바로 어제까지 갑작스럽게 말도 없이 휴가를 내고 회사에 안 나왔으니 사람들은 제가 뭔가 진정으로 구린 게 있어서 못 나온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결국 이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서 아버지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결국 아버지는 당신의 계획보다 이르게 저를 사장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이례적인 파격 승진에 다시 당연히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회사 메일을 통해 제가 아버지의 친딸이고 회사 전반적인 업무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직원들과의 불화도 줄이기 위해서 여태껏 그 사실을 숨겼다고 이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낀 직원이 있다면 유감이라고 적으셨더군요. 그리고는 이와 별개로 저와 아버지에 대한 유언비어를 만들어 퍼뜨린 직원과 그에 동조한 직원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니 아는 바가 있는 사람들은 협조해달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강경하게 나가신 이유는 남자친구가 그때라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와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 걸 사과하면 눈 감아주실 생각이 있으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소문을 직접 사과해야 할 남자친구는 따로 저에게 연락 한 통 없었고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직원들 몇몇만이 저에게 찾아와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지 돕겠다고요. 명예훼손만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 직장이 달린 문제니 더 절박해 보였습니다. 저는 만약의 경우 누가 이 소문을 시작한 건지만 증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모든 사람이 제 남자친구를 지목하더군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고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이 갑자기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상처를 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자친구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이 모든 일이 저 때문이라며 처음부터 자기를 왜 속였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제라도 자기가 진실을 알았으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잡니다. 소문에 대한 사과를 할 줄 알았더니 헛소리를 시전하러 나온 거더군요. 마치 자기가 다시 저를 받아주겠다고 말하는 게 참 어이가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저보고 왜 자기한테까지 그 사실을 숨겼느냐고 재차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자기 예상이 맞지 않았느냐며 자기는 이미 제가 아버지와 연관돼 있는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다고요.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쯤 집안 형편 차이로 결혼이 성사되지 않을까 싶어서 남자친구 부모님이 살고 계신다던 그 저택 같은 집도 빌렸다는 사실을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만큼 저에게 공을 들였다고요.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거짓말을 한 저에게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야 한다며? 어차피 결혼할 사이에 그렇게까지 하겠냐며 자기가 저희 거짓말을 눈 감아주겠다는 듯이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제 앞에 놓여있던 커피잔을 남자친구에게 당장이라도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저 비열한 인간에게 어떠한 구실도 주고 싶지 않았기에 꾹 눌러 참았습니다. 남자친구에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라고 너야말로 호화저택까지 빌려가며 나를 속인 게 아니냐고 너야말로 사기꾼이지 않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내일 회사 출근하는 대로 너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해고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 업계가 얼마나 좁은지 너도 알지 않냐며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또 한마디 해줬고요. 그제서야 남자친구는 이게 다 저랑 저희 아버지 때문이랍니다. 아버지와 같이 떠난 출장지에서 우연히 저희 아버지 핸드폰을 보게 되었답니다.
아버지는 저랑 같이 찍은 사진을 핸드폰 바탕화면에 해두셨기에 제가 당연히 사장님의 딸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 비위까지 맞춰가며 사귀게 된 건데, 정작 저는 아니라고 하니까 딸이 아니라면 제가 아버지의 첩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신감에 치가 떨렸다는 거예요. 왜 솔직하게 묻지 않았냐고 하니까 요즘 젊은 여자들이 좋은 차에 명품 휘감고 다니면 부잣집 딸이거나 지저분하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냐며 저한테 사실을 물어볼 필요도 못 느꼈다나요. 이렇게 썩어빠진 인간하고 만났다는 사실에 너무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결국 남자친구와 파혼했고 명예훼손으로 남자친구를 고소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도 남자친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나아가 회사의 입장에서도 남자친구를 같은 이유로 고소했어요. 어떻게 저를 속여서 저랑 결혼해서 회사까지 손에 넣으려고 했는데 남자친구는 당장의 합의금만으로도 몇 천이라는 돈이 빠져나가게 생긴 꼴이었죠. 그제서야 남자친구는 상황 파악이 된 건지 저를 다시 받아주겠다는 헛소리가 아니라 제 앞에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합의는 없었습니다. 소문이야 오해가 이미 다 풀린 상황에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지만 호화저택까지 빌려가며 저에게 자기 집이 마치 잘 사는 입인 척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 악질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모든 사실을 숨겼다는 점에 잘한 거 하나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저의 배경이 아니라 저를 사랑했던 거라 믿었고 모든 것을 알게 된 지금 남자친구는 뭣도 아닌 저를 사랑한 게 아니고 오직 저를 얻음으로써 자기에게 떨어질 콩고물만을 노리고 있던 사기꾼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그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내에서 오해는 풀렸지만 저도 직원들을 속여왔다는 죄책감에 회사를 나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뤄놓은 성공의 숟가락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제가 여태껏 배워온 것과 경험을 살려서 직접 제 사업체를 차리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왜 편한 길이 있는데 힘든 길로 가려는 거냐며 반대하셨지만 저의 생각을 듣고는 저를 인정해 주시고 제 뜻을 따라주기로 하셨어요. 저도 이제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제 스스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여태 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돌싱 30대 여성이에요.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나이는 저보다 3살이 많았지요. 저희가 서로 빠져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말하길 제가 차에서 내리는데 요정이 내리는 줄 알았답니다. 저는 남편의 따뜻하고 다정한 말투에 반해버렸고요. 그렇게 서로 콩깍지를 쓴 채로 인연을 만났습니다. 당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나이가 30을 넘어서니까 조금씩 조급한 마음이 들더군요.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나 언니들이 시집 가는 걸 보면서 조급한 마음은 심란해지기까지 했고요. 그렇다고 쫓기듯이 결혼하는 것도 내키지는 않았고 사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시집 가서 잘 사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시어머니나 신우 때문에 혹은 육아로 고생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왔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전에 먹은 음식이 속에 얹힌 것 마냥 갑갑한 게 저도 도무지 제 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쉽사리 남편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질 못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희가 사귄 지 2년째 되던 날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사귀는 순간부터 저와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더군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장미꽃과 다이아 반지를 받는 그런 프로포즈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듬직하고 진심 어린 모습에 저는 기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동안 고민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결혼하자는 그의 말에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대학을 수도권에서 졸업했고 이후로 직장 생활을 위해 서울에 자리를 잡았다고 했어요. 그나마 대학을 다닐 때는 본가에서 통학을 했는데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면서 아예 독립을 했다고요. 남편이 말하길 어머님께선 자기가 자취하는 동안 1년에 한두 번이나 찾아오셨을까 싶을 정도로 아들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랍니다. 저 역시 사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기에 그런 남편의 말은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지요. 저는 순진하게도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그 말이 정말 딱이더군요.
남편이 아들로서 본 어머님과 며느리로서 제가 본 어머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어머님의 유별난 성격을 알게 된 건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는 필시 당신의 이미지 관리를 하셨던 거겠지요. 상견례 자리에선 부적의 비읍소리도 하시지 않으셨으니까요. 다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된 건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종교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신데 그 이후로 뭐 서로를 힘들게 하시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어머님께선 그 이야기를 들으시곤 당신도 똑같다며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믿고 따르던지 전혀 개의치 않는다 하셨습니다. 당신도 마음이 복잡할 때면 당신이 믿고 따르는 분을 찾아가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곤 하신다면서요. 솔직히 상견례 자리에선 어울리지 않는 대화였지만 어머님께서 워낙 열과 성을 다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0분 가까이 저희 부모님이나 저나 꼼짝없이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님이나 남편은 늘상 있는 일인지 별로 개의치 않는 눈치였고요.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그 믿고 따르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산신령이라고 일컫는 사람을 따르며 그분이 써주시는 부적이라면 사적을 못 쓰셨지요. 처음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땐 얼마나 난처하고 난감하던지. 저희 부모님이나 어머님 아버님이나 당신들 사는 집 노후 준비는 그럭저럭 되어 있으셨지만 그렇다고 결혼하는 자식들 집 한 채씩 톡톡 사줄 만큼은 아니셨습니다. 도움을 받으려면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남편과 도달했던 결론은 우리 힘으로 한번 시작해보자였어요. 살다가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오면 그때 기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알아서 해보자는 거였지요. 신혼의 패기였다고 할까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이 모아둔 돈 6천에 제가 모아둔 돈 5천, 그리고 전세 대출을 받아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빌라에 들어가기로 계약을 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이사를 앞두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계획대로라면 식을 올리기 3일 전 이사를 마치고 들어올 가정가구도 전부 배송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기존에 살던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감정 싸움이 일어나면서 기존 세입자가 약속된 날짜에 집을 비워주지 않았네요. 경찰을 부르네 만에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일이 컸다고 하는데 집주인 입장에선 기존 세입자가 집에 해코지라도 할까 걱정이 되었는지 강하게 대응을 못하는 눈치였지요. 결국 저희의 이사 일정은 시쳇말로 다 빠그라졌습니다. 다른 집을 알아볼 생각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던 시기라 그마저도 상황이 여의치 않았네요. 이사가 늦어지니 배송받기로 되어 있던 가정가구 일정도 전부 다 바꿔야 했고 개중 몇몇 개는 저희가 신혼여행 중일 때 오게 생길 판이었지요.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께 부탁을 드리자고 했습니다. 배달 오는 날 어머님께 잠시 들려 물건만 받아달라 하면 안 되겠냐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 입장에선 불편하기도 했고 죄송하기도 해서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선 더 가까이 사는 친정부모님께 부탁을 드리고도 싶었네요. 하지만 당시 외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셨고 그 병간호를 저희 어머니가 도맡아서 하시다 보니 제 일까지 부탁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신혼집 비밀번호를 어머님께서 알게 되신 거예요. 신혼여행을 하는 동안 어머님께서 가정가구가 다 도착한 것 같다 연락을 주셨고 감사하다 했습니다. 귀찮으셨을 텐데 별말 없이 해주신 어머님께 감사해서 화장품도 선물로 샀어요. 그렇게 4박 5일의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에 도착한 저희는 특히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관부터 시작해서 거실이며 부엌이며 할 것 없이 심지어 방문까지 온통 노란 부적으로 도배가 돼 있다시피 했지요. 사람이 너무 황당하니까 말도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까스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남편에게 이게 다 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한숨만 내쉬고 별말이 없는 게 아무래도 뭔가 아는 눈치였거든요. 남편이 말하길 아무래도 어머님이 해놓으신 것 같답니다. 깜짝 선물이 있다고 하시더니 이거였나 보다고요. 얼마나 상황이 어이가 없던지 화도 안 나더라니까요. 남편에게 빨리 하나씩 뜯으라니까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어머님이 생각해서 붙여놓으신 건데
그냥 두면 안 되겠냐입니다. 생각을 해주신 거야 당연히 감사하지만 이게 다 뭐냐고 귀신 나올까봐 무섭다고 싫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어머님이 아기가 있어서 이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라며 분명히 깊은 뜻이 있으셨을 거라고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결국 남편이 보는 앞에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께서는 부적마다 의미가 다 다르고 뜻이 있는 거라며 한 달은 붙여놔야 한답니다. 그 집에 뭐가 있어서 이사하기 전부터 말썽이 있었던 거라고요. 말도 안 된다고 받아치고 싶었지만 이제 막 시골리고 며느리가 된 제 입장에서 꼬치꼬치 따지기도 어렵더라고요. 결국 눈 딱 감고 한 달만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한 달이 다 되어가자 남편은 이 부적 때문인지 하는 일마다 요즘 잘 풀리는 것 같지 않냐며 소위 연막을 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솔직히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현관문을 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부적이었는데 소름이 돋는 것 같았거든요. 약속대로 한 달이 되던 날 제가 다 떼내었는데 남편이 몹시 서운해하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어머님께서도 꽤나 기분이 상하신 눈치였지만 제가 사과할 일도 아닌 것 같아 모른 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딸이든 아들이든 성별은 개의치 않았어요. 어느 쪽이든 하나만 낳아 잘 기르는 게 제 꿈이자 목표였으니까요. 하지만 제 배가 제법 불러오기 시작할 무렵부터 어머님께서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저만 보면 말 그대로 손자 타령을 하시더군요. 잔소리가 지겨워진 저는 병원에 가서 아이 성별을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성별을 알려주려면 조금 더 있어야 한다고 하셨지만 넌지시 딸이라는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딸이든 아들이든 개의치 않았기 때문에 실망 같은 건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치면서 잠깐이었지만 아차 싶었네요. 그렇게 집으로 와 남편과 함께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머님께 손녀를 보시게 될 것 같다고 조심스레 말씀드렸지요. 어머님이 워낙에 손자를 보고 싶어 하셨기에 크게 노하시거나 실망하시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어머님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꽤나 심드렁한 목소리로 그러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셨어요. 하지만 딸아이를 낳고 병실에 입원해 있는데 어머님께서 제 옆에서 기어이 싫은 소리를 하시더군요. 아들인 줄 알았는데 딸이라면서요. 황당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시냐고 제가 분명히 딸이라 하지 않았냐니까. 부적 써주시는 그 산신령이란 분이 분명히 아들일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 말만 믿고 제 말은 귓등으로 흘려들으셨던 거지요. 그러면서 그분이 틀렸을 리는 없으니 제가 아무래도 이상한 짓거리를 한 게 아니냐며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꼬리뼈도 아프고 아직 침대에서 혼자 허리도 못 세우는 저를 바라보시며 비난하듯 말씀하시던 어머니께 솔직히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군요. 뒤이어 어머님께서는 속상하다, 뭔가 잘못됐다는 식의 말씀을 연거푸하시고는 병실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님 뒤를 따라 나섰고요. 어머님이 그냥 병실을 나가신 것보다 남편이 어머님을 따라 나갔다는 사실이 더 서운하고 속상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병실로 돌아온 남편은 어머님께서 원래 기대가 크셨던지라 실망도 크신 모양이라며 저더러 이해해달라대요. 이해고 뭐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고생했다 소리 한마디 해주시면 어디가 덧나냐고. 지금 이 꼴을 한 며느리한테 아들 못 낳았다고 타박을 하시는 게 말이 되냐고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자기가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자기한테 이러냐며 예민 떨지 말고 한숨 자랍니다. 어머님께는 내일쯤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하면 다 풀리실 거라면서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하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해도 남편은 어머님 성격 몰라서 그러냐며 저더러 그냥 맞춰드리라는 식이었고요. 임신했을 때나 출산했을 때 남편이나 식구들한테 서운한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오래 간다더니 제가 딱 그랬습니다. 어머님께서 먼저 적나라하게 당신 속내를 보여주신 덕분에 저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어머님을 대하게 되더라고요. 손녀 자주 봐서 뭐하냐며 어머님은 저희 집에 자주 오지도 않으셨어요. 그렇게 서로 대면대면하게 지내다 보니까 어머님에 대한 서운함도 좀 가시는 것 같았지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이런 틈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제 행동이나 말투가 좀 누그러졌다 싶으셨는지 아니면 남편을 통해 뭐라도 들으셨는지 언젠가부터 다시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을 해오셨거든요. 갑자기 연락을 해오시는 것도 당황스러웠지만 어머님의 용건을 알고 나선 황당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지요. 어머님께서 또 다시 손자 타령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남편과는 이미 하나만 낳아 잘 기르는 쪽으로 결정이 난 상황이었기에 어머님의 손자 타령이 부담스럽게 다가온 것도 사실이고요. 저는 어머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나 재벌이를 생각했을 때 아이들을 낳아 기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요. 까놓고 말해서 제가 복직을 한다고 하면 한 달에 300남짓 벌겠지요? 그럼 저희 딸은 누가 키워주나요? 이제껏 저 키우시고 외할머니 병수발로 고생하시는 어머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지도 않았고 어머님이야 뭐. 솔직히 어머님 위생 개념이라던가 저랑 안 맞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결국 아이 봐줄 이모님이라도 한 분 구해야 하는데 그분에게 제 월급을 다 갖다 바쳐야 할 판이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도저히 계산이 서질 않아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더러 어머님께선 애를 하나 더 낳으라고 성하셨으니 야속하기도 했고 전 안 된다고 그럴 생각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애들 태어날 때 지 먹을 수저는 입에 다 하나씩 물고 태어나는 거라며 제가 몰라도 뭘 너무 모른답니다. 그러면서 자녀 계획을 시부모랑 상의도 없이 세우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며 저더러 너무 경우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어머님께 그럼 어머님이 저한테 한 달에 200만 원씩 주실 거냐 물었습니다. 그러면 둘째 하나 더 낳아보겠다고요. 결국 어머님과 제 사이는 다시 또 틀어졌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건 고성이 오갔다는 것이지요. 어머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밑도 끝도 없이 제가 못 되쳐먹고 싸가지도 없다. 시집을 왔으면 애를 낳는 게 당연하지. 어디 되바라지게 시애미한테 애를 키우네 못 키우네 그런 소리를 하냐고 악을 쓰셨어요. 저는 저대로 제가 무슨 이 집에 애 낳아주러 온 기계냐고 싫다고 했고요. 이번에도 머저리 같은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물쭈물. 그날 이후로 저는 어머님이랑 신경전 아닌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희가 이혼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네요. 평소엔 이불 빨래를 남편이 도와줬는데 그날만큼은 그냥 제가 하고 싶더라고요. 도와주겠다는 남편을 뿌리치고 베개 커버를 벗겨냈는데 뭔가 발 쪽으로 툭 떨어지더군요. 몇 번이고 고이 접힌 부적이었습니다. 최근에 어머님께서는 오신 적이 없었긴 한데 그래도 어머님 말고 누가 이런 짓을 했겠나 싶어서 씩씩거리며 전화기를 찾았어요. 그런 저에게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냐 묻길래 저는 씩씩대며 남편에게 부족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님이 이런 걸 내 베개에 넣어두셨다고 진짜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화를 냈어요. 가만 못 넘어간다. 어머님께 다 따질 거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던 남편이 그러지 말라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이제 진짜 노란색만 봐도 넌더리가 나고 소름이 끼친다니까 남편이 자기가 넣어놨답니다. 예상치 못한 남편의 말에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당신이 이런 걸 왜 넣어뒀냐고 물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일이 있기 얼마 전 남편이 시댁에 혼자 다녀온 일이 있었거든요. 애시당초 손녀에 관심도 없으신 어머님이시라 손녀를 데려오라 어쩌라 말씀도 없으셨고요. 남편은 이튿날이 돼서야 집에 들어왔는데 몹시 지쳐 있었지요. 그날 받은 부적이랍니다. 어머님이 가자고 한 곳을 따라가니 어떤 남자가 사당 같은 데서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더래요. 1시간쯤 기다려서 들어가니 다짜고짜 남편더러 손금을 보여달라 했답니다. 남편 말로 본인은 정말 보여주기 싫었다는데 그건 제 알 바가 아니고 아무튼 내키지는 않았지만 어머님의 방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손금을 보여주니 그 부적을 써주더랍니다. 손금 보고 부적 쓴다는 소리는 또 처음 들어본지라 어이가 없고 어머님도 여러 가지 의미로 대단하시다 싶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그 부적을 50만 원을 주고 샀다면서 어머님이 제 베개 속에 넣어두라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냐는 생각으로 그 부적을 제 베개에 넣었답니다. 남편의 말을 들으니 소름이 확 끼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언제까지 어머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드리며 살 거냐고 따졌습니다. 하나 있는 손녀나 예뻐해 주시면 얼마나 좋냐고. 안 낳겠다는데 왜 자꾸 손자 타령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지요. 그러자 남편이란 놈이 한다는 소리가 이게 다 제가 처음부터 아들을 낳았으면 될 걸 못 낳아서 그런 거 아니냐입니다. 그래도 전에는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행동과 언행에 최소한 남편이 미안해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같이 목소리를 높이니까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제 속을 눈치를 챘는지 못 챘는지 계속해서 저에게 악을 썼습니다. 부적 좀 집에 들이는 게 저한테 무슨 피해라도 주냐고요. 어머님께서 당신 돈으로 사서 좋은 마음으로 주시는 건데 왜 난리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더라니까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편들 걸 편들라고. 당신은 내가 부적이니 뭐니 싫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 어머님이 하란다고 그걸 하냐고 따졌지요. 그리고 애는 뭐 저절로 잘하냐고. 아무리 나이가 드셨대도 어쩜 그렇게 생각이 짧으신지 모르겠다고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고 말았네요. 남편은 제가 어머님을 무시했다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는 급기야 서로에서는 안 될 소리까지 주고받게 되었고 격해진 감정 때문인지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고 말았네요. 솔직히 딸아이를 생각하면 이혼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게 사실이에요. 전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전에도 남편과 헤어지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고요. 그때도 오로지 딸아이만 생각하며 참아왔지요. 하지만 전 깨닫고 말았습니다. 이런 줏대없는 아빠와 손녀라는 이유로 거들떠도 안 봐주는 조부모 밑에서 제 딸이 배울 거라곤 쥐똥만큼도 없을 거란 사실을 말이지요. 행복한 엄마가 행복한 자녀를 키울 수 있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행복한 딸로 키우고 싶어서 그렇게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딸을 키울 거라고 했지만 정의는 제 편이더군요. 남편과 어머님의 폭언, 부당한 대우 등을 인정받아 저는 양육권을 가져오는 동시에 위자료까지 받고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선 제 앞에서 마치 저 보란 듯이 남편더러 이참에 새장가 가서 당신 손자 좀 안겨달라시던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아마 어머님 때문에 팔자가 꼬여도 2번은 꼬이겠다고 쏴붙였어요. 새며느리 보는 부적도 하나 사셔야겠다고 아는 체를 했지요. 지금 저는 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너무 기죽지 말고 열심히 살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저를 응원해 주시네요. 저 잘 살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 잘 살아보려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